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15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96% 하락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하락으로 시작해서 코스피는 반등 마무리했지만 코스닥은 계속해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1,100억 매도하면서 매도로 계속 이어갔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500억 매도했지만 기관 투자자가 1,500억 정도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2,500선 아래에서 코스피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특히 추가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60일선 아래로 꼬리가 달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형태로 다지는 듯 하지만 지금 사실상 끝단, 꼬리를 제외한 끝단으로 치면은 지금은 조금 더 위치가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하락세가 잡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이제 급감하면서 진행된 양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움직임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에는 이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 이번 주에는 MSCI 이제 정기 지표 변경 발표 이후 첫 장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이제 그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런 편출 편입 종목들도 주목해 볼 만하고요. 그런 비중 조절에 따른 지수도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MSCI 선진국 지표, 선진 지수로 편입이 되는 것을 오래전부터 우리가 원했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MSCI 선진 지표에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계속해서 증시에 대한 펀더멘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완화해서 계속해서 보강을 한다면 언젠간 한번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그 MSCI 반기 리밸런싱을 위한 준비는 거의 끝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시 변동성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는 이번 주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이제 서로 양보 없이 끝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 끝에 가서는 이제 극적인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끝이 이제 6월 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불확실성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증시가 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도 지금 음봉으로 지금 5월 달은 시작되었고요. 5월 증시가 사실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던 길 계속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불확실성들이 좀 빨리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800포인트까지, 814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1% 가까이 오늘도 하락하면서 지금 이제 쌍바닥 지점에서부터 또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바닥 라인이 잡히지 않은 채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지수 전체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의 그런 하락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 테마들이 최근에 조정세가 좀 깊게 들어가면서 떨어지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그런 특정한 테마 위주로의 상승이 강했기 때문에 특정한 테마의 그런 조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많이 내렸다고 바로 이제 섣불리 2차 전지에 다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봉도 이제 절반 이상 올라갔던 지표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투자자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옵션 만기 이후 지금 이틀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5월 옵션 만기 이후에는 지금 매도로 계속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표는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를 해왔습니다. 특히 그런 2차 전지 관련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위주로 매도를 집중해서 해왔고요.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매수 물량이 금융 투자 위주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뭐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수 있는 수급이기 때문에 나 천천히 저것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증시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미국 증시도 떨어지다가 반등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1338원, 6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전날 이제 좀 많이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 이상 치고 나가지 않고 조금 조정이 있었고요. 그래도 여전히 1330원 수준, 134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선보다 지금 조금 더 위에 있는 위치고요. 네, 환율이 아직까지는 안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디폴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지금 상방으로 좀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준에서 이제 그런 우려가 해소가 된다면 분명히 네, 그런 수렴 구간에서 긴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좀 하방 압력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CPI 지표도 우리의 예상치만큼 나왔고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네, 금리가 이제 점점 네, 인상을 멈추고 인하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결국에는 내년이든 뭐 내후년이든 금리는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증시가 움직일 거고요. 우리는 이제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강하게 하던 그 시기와는 이제 반대의 증시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금리가 이제 이전처럼 뭐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뭐 2019년, 2020년처럼 뭐 두 배 뭐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 그런 상승장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승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경기 사이클이 다가온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 가능한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시장이 다가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대세 하락장 이후에 횡보장을 한 1년 정도, 네, 그 이상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그 이후에 나오는 반등장을 네,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네, 반등하는 그런 시장을 기다리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3.48%로 지금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지금 비슷한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크게 변동이 있을지만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외환 시장도 뭐 아까 확인을 했고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약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증시도 일단은 약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조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그런 디폴트에 대한 우려로 이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었다가 다시 완화가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좀 롤러코스터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실한 시장이 좀 펼쳐질 때까지는 조금 이제 관망을 하면서 우리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40원 상승해서 15,38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1.59% 상승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뭐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네, 크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반등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거래는 15,470원으로 조금 더 상승해서 네, 진행이 되었고 시간의 거래량은 뭐 평소와 유사하게 크게 많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350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네, 전날과 뭐 전전날 뭐 최근 계속 한 7일 가까이 300만 주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지금 거래량이 없는 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40원 반등했지만 사실 3%, 1%씩 계속 조금씩 하락을 시키면서 또 15,000원 수준에서 오랫동안 주가를 눌러왔습니다. 그래서 네,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을 다시 한번 좀 이제 다듬어서 조금 더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올라가는 그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수준으로 보았을 때는 크게 주가가
전체적인 박스권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을 들여서 만들어 오던 그 수준에서 지금 양봉이 하나 나왔고요.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바닥을 형성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다음 날, 뭐 이번 주 정도 살펴보면 대충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만큼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물량을 쏟아내면서 좀 떨어뜨려 왔지만, 지금은 조금 안정되어 가는, 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그런 전형적인 쌍바닥 형태를 그리는 것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아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바닥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네, 그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가 천천히 봐야 됩니다. 그러나 뭐 최근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바로 이제 반등을 하는 쪽으로 좀 선택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특징은 올라가면 이제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물량이 증가했다가 줄어들었다, 증가했다가 줄어들었다가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될지는, 네,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투자자 수급으로 가서 기관 투자자는 21만 주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48만 주를 매도하면서 자,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도를 집중했던 모건 서울 위주로 좀 이 공매도가 나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좀 집중을 했지만 모건 서울에 대한 매도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그 신한증권에 대한 매도도 지금 매수와 매도가 거의 유사했던 것을 보았을 때는 오늘 그쪽에서 매도가 쏟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마지막 집계를 좀 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주시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기관 투자자가 오랜만에 이제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진행이 되었고요. 금융 투자가 15만 주 매수했고, 보험 500주, 투시는 1800주, 은행이 뭐 1000주, 적게 매수했죠. 사모펀드가 4700주, 그다음에 연기금이 5만 4천 주를 매수하면서 다시 이제 이틀 정도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뭐 크게 많은 양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은 그동안 연일 매도를 이어오던 그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이제 멈추고 매수를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이게 하루만 봐서는 모르고요. 며칠 동안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서서히 이제 그 매도 물량이 먹고 좀 이제 바닥 라인을 잡아가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사실 거래량도 필요하고 다시 주요 수급이 좀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매도 현황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증가를 했거든요. 사실 1140만 주까지 한 50만 주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별 공매도 거래량이 많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가 집중되었던 그날에는 계속해서 공매도 잔고가 집중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5월 12일자로 내일도 잔고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가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거기에 대해서 한 50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빠르게 공매도 잔고가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고 특히 5월 시장부터 빠르게 메워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1200만 주 수준까지 또다시 공매도 잔고를 늘렸을 가능성이 크고 오늘도 이제 공매도 거래량이 36만 주로 사실 적은 편은 아닙니다. 네, 일별 거래량이 350만 주기 때문에 전체 이 공매도 비율로 따지면 10%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매도 비율이 활발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전날보다는 수량이 좀 줄기도 했고, 네, 그래도 조금씩 감소하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요하게 공매도를 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 세력이 오늘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건서울이 40만 주, 또 JP모건이 10만 주 매도하면서 또 주요 매도 세력으로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집계를 해보면 모건서울이 360만 주, JP모건, 뭐 신한증권 이렇게 많은 매도량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동안 4월 옵션 만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주가를 올렸던 그 물량을 웬만한 물량을 다 지금 공매도화 다시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동안 다시 주가가 원점으로 돌아왔고요. 그러면 이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이 모관서울이 나타나지 않는 그 시기가 MSCI 정기지표 변경 발표 다음 날 그죠? 월요일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이 수급이 변화가 있을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만약에 다시 무관서울이 매수를 시작하고 공매도 상환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MSCI 지분 변화에 있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분이 증가를 했거나 뭐 아니면 지분 감소로 인해서 미리 매도를 했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MSCI 정기지표 변경에 대해서 좀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MSCI 사이트에도 좀 들어가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번 정기지표 변경에 대한 비율이 적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크게 우리가 충격을 받을 만큼 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지분이 감소할 이유는 크게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MSCI 변경은 끝났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이제 코스피 200에 대한 비중이 조절되게 됩니다. 그게 6월 달에 변경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5월 말 정도에 지표 변경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올 초와 그다음에 작년 말 정도에 해서 그 지분에 대한 유입이 있어서 이 패시브 자금이 일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블록딜이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에 좀 막혀서 지분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꾸준히 지금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 물량은 외국인 추정 물량은 48만 주, 당일은 44만 주로 해서 줄기는 했지만 뭐 여전히 전날과 비슷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뭐 7일 정도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분도 11.91% 수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무관서울에 대한 매도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또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분이 이제 크게 더 이상 감소하지 않을 만큼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일 장 그리고 이번 주 장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대차장고는 15만 주 체결이 되었고 상환은 17,000주 진행이 되면서 체결이 또 조금 많았습니다. 그러나 뭐 체결이 공격적으로 늘어나기보다는 며칠 동안 누적해서 조금씩 계속 늘리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리고 조금씩 늘어서 이제 2,670만 주 가까이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자 제가 강조드렸던 점은 대차장고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크게 많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전에도 주가가 올라갈 때는 대차장고가 줄고 주가가 내려갈 때는 대차장고가 또 올라가고 뭐 꼭 그게 100% 들어맞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장고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최근 주가 흐름은 이 공매도에 대한 움직임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 하락폭이 좀 더 깊었던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이외에 이제 기관 투자자의 투신 매도 물량이 집중이 되었던 것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리스크에 대한 뭐 완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매도를 좀 급하게 진행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요.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차트, 뭐 기술적인 부분, 수급 다 확인을 했고, 두산에너빌리티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사실 저런 차트, 수급보다는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는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현재 상황,
그 다음에 뭐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성장성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저께죠.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에 대한 제작 착수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일에 일정에 이제 있었던 얘기였고요. 주기기 제작 착수를 한다라고 해서 사실 뭐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이제 수주 단계에서부터 좀 이제 언론에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 다음에 그 관련 협력사들이 좀 장기적인 일감이 보장이 되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확실히 이제 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 물량이 보급이 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수주에 대한 소식과 그 다음에 그런 이 제작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주가가 뭐 급등을 하거나 뭐 그런 움직임이 없더라도 이런 시간을 두고 본다면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웬만한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주기기 공급 계약을 지난 3월에 체결을 했고 계약 규모가 2조 9천억이다. 이것도 잘 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일감이 보급된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2조 원 규모의 보조기기도 이제 발주가 시작되고 향후 10년간 원전업계에 5조 원 가까운 일감이 뭐 공급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발주가 나온 게 이제 2014년 신고리 5, 6호기 이후에 국내에는 이제 9년 만에 진행이 된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제 이 제작 착수식을 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박지원 회장도 한마디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 대한 지원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올해 이제 SMR에 대한 기자재 수주를 했고 올 연말에도 이제 본격적인 그런 본 프로젝트에 또 이제 수주를 한다면 이제 SMR에 대한 수주 일감까지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원자력 관련 그 공장이 풀 가동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만큼 일감이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됐고 펌프와 제어기기 업체도 낙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부에서 5년간 원자력 관련 2조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관련 내용은 요기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2028년까지 원전 R&D에 2조 원을 투입을 하고 2030년 SMR 사업화 및 4세대 원전 핵심 기술 확보, 그 다음에 유럽 등 잠재 수출 대상국 기준으로 충족 기술을 개발하고 원전 해체, 방패물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한다.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을 이제 2030년까지 4,500명을 육성하고 원전 공기업을 또 이렇게 정원을 4,000명 확대해서 늘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인재개발원, 그 다음에 정책연구원 신설까지 전반적인 지금 개발부터 그 다음에 양산까지 이렇게 산업의 활성화가 부러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원자로 제작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없다면 우리나라 원전 사업도 사실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독자적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핵심 기업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고요. 제작 착수식도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상 뭐 원전 이외에도 지금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가스터빈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령 신복합에 대형 국산 가스터빈 공급 계약이 임박됐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수주 예상 항목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한국중부발전에 따르면 보령 복합화력 5호기의 대체 발전소로 추진 중인 보령 신복합화력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380MW 규모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하는 이 계약이 다음 달쯤 체결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급되는 터빈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발한 대형 가스터빈 표준 복합 모델인 DGT 6-300H S2라고
확인이 되고요. 380메가와트급이죠. 네, 그래서 이번 사업이 본격화되면 중부발전은 탈석탄 정착으로 건설되는 대체 발전소 가운데 국산 터빈을 사용하는 첫 번째 사례를 마련하고 380메가와트급 대형 가스터빈의 최초 국산화 실증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설치를 시작해서 2026년 중순까지 실증을 해서 트랙 레코드를 확보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제 270메가와트급 DGT-6-300HS1은 서부 발전이 건설하고 있는 김포열 병합발전소에서 실증을 수행 중이고요. 네, 첫 점화에 들어간 이후에 운전 실적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0메가와트와 이 380메가와트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점점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노후화된 가스터빈 시장에 국산화를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이 보급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지금 진행되어서 내년 뭐 2025년까지 그런 이제 양산을 위한 준비가 끝난다면 본격적으로 2025년 이후부터 네, 이 가스터빈에 대한 실적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매년 수천억에서 뭐 1조 가까이의 그런 수급이 매출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가스터빈 시장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원자력 시장과 지금 가스터빈 시장, 최근에 이제 해상풍력 시장이 크게 이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사항이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진 않고 있지만,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제주 해상풍력 중심으로 해서 그 해상풍력에 대한 보급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한림 해상풍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8메가와트급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전남 쪽에 네, 해상풍력 수주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자재 보급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체질 개선이죠. 기자재를 찍어서 보급을 하는 그 기업에 대한 사업 체질을 한 거고요. 변경을 한 거고요. 그리고 기자재를 대량으로 싸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량으로 싸게 만들 수 있는 3D 프린팅이라는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체질 개선이 진행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익성이 증가하는 기업으로 다시 네,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게 된다면 우리가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배당금은 사실 올해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천천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분위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뭐 최근에 사우디, 뭐 UAE, 중동 중심으로 이제 계속 그런 프로젝트 발주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었는데요. 동유럽 관련해서는 이제 원자력 관련,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는 지금 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 수도 이전 그 공사에 대해서 지금 한국을 낙점 지은 것 같고요.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가 높고, 그런 이제 수도 이전에 대해서 에너지가 이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플랜트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가 오가는 것이 네, SMR 원전 세일즈도 이제 물꼬를 텄다라고 하고요. 네, 조코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인도네시아도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면 SMR이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네, 얘기가 오가기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 뭐 동유럽, 중동 이쪽으로부터 지금 우리나라가 큰 프로젝트를 발주받기 위한 준비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차세대 에너지원에 대해서 관심도가 커질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소식은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분기 보고서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 재무제표를 보면 뭐 유동자산이 전분기보다 늘었고요. 요건 이제 두산 밥켓에 대한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부채는 이제
마찬가지로 좀 늘었습니다. 요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 늘어가지고 한 100% 조금 안 되게 지금 유동 비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분기보다는 조금 유동 비율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단독으로 보게 되면, 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게 되면 유동자산이 좀 늘긴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유동부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어,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한 4,500억 가까이가 유동부채가 늘었는데요. 그 유동부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실 단기 차입금은 조금 감소를 했는데 지금 이 유동성 장기 부채가 네, 한 4,500억 정도, 네, 그 정도 늘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장기 차입금이 좀 감소를 했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것은 장기 차입금 중에서 네, 이제 1년 이내로 만기가 돌아오게 되는 그 부채를 이제 유동성 장기 부채로 이동을 시키게 되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유동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부채가 조금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3천억 가까이 네, 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장기 부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만기가 되더라도 추가적인 뭐 만기를 좀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작년처럼 그런 장기 회사채죠. 네, 회사채를 이용해서 또 이제 장기 차입금으로 돌리는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아래에 있는 그 기업들이 특히 두산 바켓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수령해서 현금성 자산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두산 바켓에 대한 이 주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저런 이제 차입금이 조금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은 자산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영진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한 번 뭐 유상증자를 실행을 하거나 네, 그런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두산 바켓을 이용해서 좀 현금을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네, 그래서 최근 지금 3개월 동안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분에 대한 가치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무려 지분도 5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RS 계약이 해소된 시점에서 분명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보고 지금 단기간에 또 한번 그런 현금 확보를 위한 이 경영진의 또 갑작스런 그런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이전보다 크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시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무제표는 사실 유동 비율은 개별로 보았을 때 한 70%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한 65%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분기까지의 그런 현금 흐름을 좀 제가 면밀하게 좀 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매출 및 수주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수주 상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요 프로젝트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이제 4가지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앞에 이제 음성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공사가 또 이제 924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한 4조 6천억 정도 네, 발표된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목표의 8조 6천억에서 지금 이제 50% 이상을 지금 달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수주 잔고가 많은 편이죠. 네, 그래서 기초 대비해서 지금 기말 이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매출 계상액이 1조 5천억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증감이 4조 6천억입니다. 그만큼 1분기에는 네, 매출 인식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수주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주 잔고가 단독으로 지금 1조 7천억이 있다라는 것은 매출 계상을 많이 하더라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감이 확실히 많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특별히 더 볼만한 그런 소식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또 한번 또 그런 말씀드릴 소식이 있다면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동 비율은 저번 분기 대비해서 조금 감소했다. 그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죠.
그게 좀 늘었다. 그래서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차입금이 조금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두산 밥캣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또 어떻게 이용할지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주주 지분이 30.4%이기 때문에 그 30.4%를 더 떨어뜨리는 작업을 사실 무리해서 진행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3자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지분 또 자회사의 지분 블록딜을 이용한 뭐 계약이라든지 또 한 번 이제 PRS 계약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의 현금 확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이 내용을 들으면 두산 밥켓에 대한 주주분들이 조금 좋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두었을 때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네, 현재 이제 매출 그다음에 그 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성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또 반응을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MSCI에 대한 비율도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었었는데 그 수급 반전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